아테네의 길을 묻다. 번영의 길로 갈 것인가? 왕국의 길로 갈 것인가? 오늘은 그 23번째 시간으로 아테네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솔론에 대해서 앞으로 한 3시간 정도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아테네의 혼란과 그 과정에서 솔론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지 그 내용을 가지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네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서 번영으로 이끌고 또 문명을 창조했는지, 민주국가의 지도자는 결국 우리 국민들이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귀족들과 평민들 사이의 갈등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아테네는 헌법을 둘러싼 갈등으로 칼갈이 찢겨져 있었다. 자, 아테네에는 소위 3가지의 중첩된 대립관계가 바다에서 몰아치는 삼각파도같이 되어가지고 아테네를 아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땅은 신들의 어머니인 가이아라고 생각을 했다. 특히 이제 솔로는 그리스의 7현자 중에 한 사람, 보통 시인이 아니고 아주 뛰어난 시인이었다고 합니다. 언어의 마술사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살라미스 문제를 언급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부 사형에 처해버린다. 만인의 연단이라고, 스피커스 플랫폼이라고 그러죠. 가자 살라미스로 싸우자 그 섬을 위하여. 그 지도자를 뒤에서 뒷받침해주는 팔로워십도 중요하다. 이때 이게 피리오스 황의 그 중요성을 솔로는 이미 알아봤던 것이고, 이 아테네가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데의 자양분 역할을 아주 톡톡히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테네가 어떻게 번영을 했는지, 그리고 특히 그 지도자들이 어떠한 리더십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서 그렇게 번영을 이루고 또 찬란한 문명을 창조했는지, 이것을 이제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요즘 그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어서 몹시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또 지금 전 세계는 국가 리더십 딜레마에 빠져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도 듭니다. 그 리더십 딜레마라는 말은 그 뛰어난 지도자들은 흔적을 감춰버리고 뭐 이상한 엉뚱한 지도자들이 자꾸 등장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바로 그런 상황에 우리 세계가 지금 빠져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해서 더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테네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서 번영으로 이끌고 또 문명을 창조했는지, 이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민주국가의 지도자는 결국 우리 국민들이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도자들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분명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이 잘못된 지도자이고 어떤 것이 훌륭한 지도자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훌륭한 지도자를 뽑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아테네의 역사를 통해서 아테네의 그 훌륭한 지도자들이 어떻게 아테네를 번영으로 이끌고 또 찬란한 문명을 창조하게 됐는지를 우리가 배우는 것은 아주 시의적절하기도 하고 또 아주 뜻깊은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앞으로 한 18시간 정도가 될 텐데요. 같이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테네가 어떻게 혼란에 빠졌고 그 과정에서 솔론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이거를 이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아테네 혼란의 원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킬론이 너무 올림픽 우승을 과신한 나머지 너무 경솔하게 구테타를 일으켰다가 실패하는 데서 비롯되었고, 또 메가클레스가 그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신성모독을 범하는 바람에 또 다른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이 드라콘한테 일을 맡겼는데 너무 엄격한 법을 만들고 또 신체를 담보로 하고 돈을 빌 수 있는 이런 거를 인정하는 바람에 이제 아테네에서 더 큰 혼란에 빠졌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세 사람 다 훌륭한 사람이지만 절제가 모자란 것이 문제였다, 이런 말씀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테네에 이제 혼란이 찾아오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아주 적절한 표현을 해서 글을 하나 적어 놓은 것이 있어서 그걸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귀족들과 평민들 사이의 갈등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족들과 함께 부자들이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다. 모든 토지는 소수의 차지가 되어버렸다. 가난한 사람들이 소장료를 내지 못하면 자신과 아이들이 모두 노예를 잡혀갈 수밖에 없었다. 솔론의 개혁 이전의 모든 부채의 담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가 쓴 책 아테네의 헌법이라는 책에 이제 써놓은 내용입니다만,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또 이와 비슷한 얘기를 또 써놓은 사람이 하나 있어서 같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프루타크가 써놓은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테네는 헌법을 둘러싼 갈등으로 칼갈이 찢겨져 있었다. 지리적 구분에 따라서 여러 분파로 나눠져 있었는데 구릉지대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원했고 평야지대 사는 사람들은 과두제를, 그리고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은 그 중간 입장을 택했더라. 뭐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프로타코 영웅전의 솔론 편에 이제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만, 이것을 지도로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그리스 지도인데 아테네가 있고 여기 이제 스파르타가 있습니다만, 이걸 좀 확대해서 아테네만 보면 이렇습니다. 바로 평야지대, 구릉지대, 해안지방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잖아요. 이 평야지대는 본래부터 이제 귀족들이 주로 살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 귀족들은 귀족정을 당연히 원하는 거죠. 자기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구릉지대 사람들은 가난한 농민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제 민주주의를 원했다는 것이죠. 저 해안가는 그 당시 해상 교역이 조금씩 싹트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몰려 살면서 인구가 좀씩 늘어나고 해상 교역이 조금씩 발전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신흥 세력이죠. 아직은 그렇게 큰 세력은 아닌데 나중에는 이게 큰 세력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 구릉지대 사람, 평야지대 사람들이 중간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것이 그런 대립 관계를 빚어내고 있었다는 말인데, 요거에 관해서는 또 다른 내용이 있어서 하나 소개를 드리면, 경제적 이념적 대립 관계하고 귀족 집단 간 대립 관계, 그리고 지역적 대립 관계라는 이런 세 가지의 대립 관계가 중첩되어 있었다. 우리가 흔히 그 바다에서 세 방향에서 파도가 일어나는 소위 삼각파도에 휩싸이면 배가 전복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아테네에는 이런 세 가지의 대립 관계가 중첩돼서 일어나다 보니까 아테네가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건 뉴 잉글랜드 대학의 스탠톤이라는 분이 아테니안 파라틱스라는 그런 책에다 써놓은 내용이 저도 공감이 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아테네가 이런 상태로서 이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소장료를 납부하는 아테네 시민들이라는 그런 그림인데요. 본래 아테네 사람들은 자작농이었어요. 그러니까 암흑기 300년을 견뎌내면서 그 농토를 힘들게 참 일궈가지고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자작농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겨우 목구멍에 소위 풀칠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이제 연명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가뭄이 들면 뭐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빚을 지게 되죠. 근데 그때 이제 자기 신체를 담보로 하고 빚을 지게 되는데, 그걸 못 갚으면은 일단 이제 땅을 뺏기게 되는 거죠. 그럼 소작농으로 이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또 가뭄이 들면은 소작료조차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노예로 전락하는 것이거든요. 요것이 이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요 장면을 좀 곁들여야 됩니다. 요 사진은 바로 이제 아테네의 농민들이 올리브를 수확하는 가족들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소위 자작농, 자영농,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죠. 이제 요것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 대학의 데이비스 한센 교수가 써놓은 책이 하나 있는데, 의미가 아주 많은 책이어서 제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데이비스 한센 교수의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농사꾼이었다는, 캘리포니아에서 농장을 일궜다는 것이거든요. 요즘은 캘리포니아가 소위 이제 후보댐이 생기면서 관계 농업이 아주 발달돼서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만, 옛날에는 워낙 여기가 그 건조 지역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것은 감히 엄두를 내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척박한 곳이었는데, 이 데이비스 한센 교수의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여기서 힘들게 농토를 일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를 보면은 그 농토에 대한 자부심도 강하고 애착심도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자유, 내가 내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내 자식들하고 먹고 살겠다라는 그런 그 자립 의지도 강하고 자유 의지도 강하고, 그러니까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그런 특성이 발전되게 되라 해서 그런 자기 가족의 경험담을 가지고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의미가 아주 깊었습니다. 저도 이제 시골에서 자랐습니다만, 시골에서 이게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큰 건데,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려고 그러면 비교해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스파르타는 어떻게 농토를 마련했죠?
가서 남들이 농사 짓고 있는 데 가서 점령을 해가지고 정복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살던 사람들은 전부 노예로 삼았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물론 농토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게 되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가지는 이런 애착심하고 이 아테네 시민들이 가지는 애착심은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워낙 척박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그냥 밭에다가 종자를 뿌려놓는다고 그래서 농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는 기름져야만 이게 농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워낙 척박한 곳이니까 요즘처럼 뭐 비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퇴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겨우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가축의 분뇨, 사람의 분뇨 이걸 갖다가 이제 밭에다 뿌려서 그것도 뭐 5년, 10년, 30년 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해서 땅을 기름지게 만들어야 거기서 이제 자식들하고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농사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일궈낸 것이 바로 아테네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테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땅은 신들의 어머니인 가이아와 같다. 어머니가 뭡니까? 우리를 먹여 살려주는 것이 바로 어머니 아닙니까? 땅이라는 것은 바로 어머니와 같은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신들의 어머니인 가이아라고 생각을 했다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땅을 빼앗기고 자기들은 노예로 끌려갈 때 이 사람들이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야말로 내일 당장 폭동이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지요. 요거에 관해서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적어놓은 글이 아주 딱 일치하는 내용이 있어서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불화는 깊었고 양진영은 오랫동안 서로가 상대방을 적으로 겨냥하고 있었다. 완전히 그냥 적으로 취급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서로가 이제 반목과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당시 아테네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양측이 합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우리 이럴 것이 아니라 이 솔론이라는 아주 훌륭한 현자가 한 분이 있다고 그런다. 그 사람을 좀 모셔다가 최고 집정관이라는 자리를 주어가지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제 합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솔론이 바로 이제 아테네 정계에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솔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걸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뭐 한 80세까지 살아오셨으니까 꽤 이제 오래 장수를 하신 분이기도 한데요. 이 솔로는 뭐 입법가로도 유명하지만 또 시인이기도 했다고 그래요. 이런 그림도 남아 있습니다만 특히 이 솔로는 그리스의 7현자 중에 한 사람,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현자라고 명성을 올린 사람이기도 하죠. 근데 왼쪽 그림에서 보면은 그 솔론의 조상 중에 이제 코드로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여기서 그리스에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절대적 권력을 가진 왕, 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실리우스라고 그래서 그냥 부족장 정도의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만 아무튼 그때 이제 아테네가 아마 엘레우시스하고 아마 전쟁할 때가 아니었는가 싶은데요. 이제 총사령관을 한 사람을 이제 뽑습니다.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이 이제 총사령관이고 왼쪽에 코드로스가 있는데 방패를 들고 있는 이 사령관을 찾아가서 당신 이제 이번에 총사령관이 됐는데 전쟁을 이끌려면 그 사람들을 통솔해야 되니까 좀 권한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왕으로서의 권한을 다 내려놓겠다.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한번 열심히 해서 전쟁을 꼭 승리로 이끌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권력을 이양한 거예요. 역사상 이런 경우 참 드물거든요. 물론 바실레우스라는 자리가 왕처럼 그렇게 절대적인 자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 부족을 대표하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력을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이양을 한다? 참 이런 거는 참 드문 일이고. 따라서 아테네 시민들은 솔론의 조상이었던 코드로스를 상당히 존경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솔론의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솔론의 아버지 역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왕의 후손이니까요. 가문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인심도 좋았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살림은 아마 넉넉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지금 아테네의 귀족들이 어디에 혈안이 되어 있죠? 소위 가난한 농민들한테 신체를 담보로 하고 돈을 빌려줘 가지고 그걸 못 갚으면은 땅도 차지하고 사람들도 노예로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점점 부자가 되는데 여기에 골몰을 하고 그 바람에 이제 귀족들은 다 부자가 되고 농민들은 가난해져 가지고 사회가 지금 뭐 완전히 폭동일보 직전에 이런 사태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이 솔론의 아버지는 뭐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딴 사람들이 참 뭐 이렇게 소위
이 신체를 담보로 잡고 사차놀이 하는데 급급해서 나라가 그렇게 혼란에 빠져가고 있을 때 솔론의 아버지는 그런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죠. 이것 또한 나중에 이제 솔론이 전기에 등장할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솔론의 아버지가 이렇게 아주 인심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솔론이라는 사람은 뭐 그리스 칠연자의 하나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시인이었어요. 근데 보통 시인이 아니고 아주 뛰어난 시인이었다고 합니다. 언어의 마술사라고 불렸다고 그래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무슨 연속곡이 있었던 때도 아니고요. 뭐 라디오가 있었던 때도 아니고요. 요즘처럼 SNS가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요. 또 이 소설 같은 문학도 없었을 때고요. 오로지 시가 유일한 이제 의사소통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멋있는 시를 한 수 써서 사람들한테 전달하면 그게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고 이 솔론이라는 사람이 쓴 시가 이렇다. 여기 이게 의미는 뭐다. 이것이 이제 사람들한테 번져나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솔론이 이제 명성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뛰어난 시인이라는 그 솔론의 자질이 솔론이 그 사회적으로 그리스 세계에서 인정을 받는데 크게 이제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철학자로서도 이름을 날리고 나중에 돈도 좀 벌고 나중에 전기에 등장한 다음엔 정치인으로서 또 군인으로서 외교관으로서도 아주 성공적인 그런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으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솔론이라는 사람이었던 것이고요. 근데 이제 솔론이 좀 철이 들면서 이런 생각했다고 그래요.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는 않겠다. 아마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너무 인심 좋게만 살다 보니까 살림살이가 쪼들렸던 모양이죠. 그래서 철이 들면서 이제 집을 나옵니다. 집을 나와가지고 지중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해상 교육에 뛰어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시인으로서의 문학적 재능이 이 솔론이 여기 지중해 연안의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고 특히 그 당시 이제 마침 이제 지중해 세계에는 뛰어난 그런 철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막 등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 아주 폭넓은 교류를 하게 되지요. 또 돈도 꽤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 동안 부족함이 없이 살 만큼의 돈을 벌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시인으로서의 명성이 좀 다소 도움이 됐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번 만큼 번 다음에 한 40살 전후에서 이제 아테네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사는데 아주 뭐 호화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찾아가가지고 충원을 했다는 거예요. 야, 너무 이거 지나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솔론이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야, 나 이거 목숨 걸고 번 돈이다. 이거 장사하고 다니는 거 쉬운 일이 아니다. 가다가 해적을 만나두고 죽은 목숨이고 산적을 만나도 죽은 목숨이다. 내가 수 없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이렇게 번 돈 가지고 내가 좀 넉넉하게 쓰고 살면 어떠냐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가지는 의미는 이 솔론이 썼다는 시를 보면 상당히 이제 이상주의적 면모를 아주 여실히 드러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는 태도를 보면 아주 현실주의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솔론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두 가지 성향을 아주 고루 갖춘 또는 이렇게 두 가지 성향을 잘 조합한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앞으로 이제 이게 정치권에 등장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 이 성격이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되지요. 그래서 앞으로 2시간에 걸쳐서 솔론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때 요 얘기를 기억하고 있으면 훨씬 더 이해가 빨라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요렇게 해서 솔론이 이제 아테네 정치권으로 등장할 때가 되는데 그때 그 아테네가 처한 상황이 이랬습니다. 여기 이제 아테네가 있고 이제 건너편에 메가라라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이웃 나라인 거죠. 근데 메가라는 그때 뭐 아테네하고 비등비등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메가라의 특징은 형님들이 든든해요. 바로 코린트하고 스파르타가 형님 노릇했거든요. 그 같은 이제 도리아 출신이라고 그래서 북쪽 지방에서 내려와서 펠레스폰네소스 반도에서 나라를 세운 나라들이 있는데 그 당시 코린트는 그리스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였거든요. 그다음에 그 스파르타는 가장 군사력이 강한 나라였고요. 그 둘을 형님으로 두었으니까 그것 덕분에 아테네가 굉장히 이제 시달림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이제 그 가운데에 있는 살라미스 섬을 놓고 계속 이거 이제 서로가 뺏기는 일을 되풀이해 왔었는데 아테네가 나중에 이제 지쳤던 모양이에요. 아주 신물이 났는지 또 뒤에 있는 그 스파르타하고 코린트의 입김이 좀 두려웠는지 기족회의에서 한 가지 결정을 내려서 공표를 합니다. 근데 그 공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 이 살라미스 문제를 언급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부 사형에 처해버린다. 이렇게 칙령을 발표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죠? 살라미스를 포기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보고 이제 솔론이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솔론이 나서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솔론이 정치권에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만 아주 또 기가 막힌 그런 방법으로 이게 또 일을 꾸며서 이걸 또 성공을 시키기도 합니다만 그때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아테네가 있고 주변 나라들이 있는데 메가라에는 니사이아라는 항이 있고 아테네는 피리우스라는 그 예항이 있습니다. 고대의 국가에서는 이렇게 도시를 해안에다가 바짝 붙여가지고 건설하지 않고요. 좀 한 5km, 10km 이렇게 내륙으로 들여다가 도시를 만들고 그 대신 예항을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해적이 들끓는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해적들이 피해를 줄이려고 하면 이렇게 예항을 두는 대신에 도시는 조금 내륙으로 들여다가 이렇게 이제 건설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니사이아 항과 피리우스 항이 바로 두 나라의 예항이었죠. 요거를 보면 딱 가운데에 살라미스 섬이 있는 거예요. 요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해상 교역이 크게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항의 중요성을 그렇게 인식하지 못했을 텐데 이 솔로는 이제 애국을 드나들면서 장사를 해서 돈 번 사람 아닙니까? 아마 그때 이런 깨우침을 얻었을 것 같아요. 아, 이 아테네 우리 같이 척박한 이 아테네가 앞으로 먹고 살려고 그러면은 이 해상 교역으로 해서 먹고 사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이 예항이 몹시 중요하다. 이 피리우스 항을 안전을 지키려고 그러면 살라미스는 반드시 되찾아야 되는데 이걸 포기하듯이 해서 이거 살라미스 섬 얘기하는 사람은 다 사형에 취한다고 그러니 이게 말이 되느냐. 여기서 격분을 해가지고 이제 나서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 뭐죠? 무슨 돌덩어리 같은 게 하나 있네요. 여기 뭘까요? 요거를 이제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별로 만인의 연단이라고 스피커스 플랫폼이라고 그러죠. 이게 누구든지 여기 와서 이제 연설을 할 수 있는 이런 연단을 마련해 놓고 있었죠. 바로 이 앞에가 이제 아고라 시장, 시장터입니다. 여기서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시장통을 돌면서 내가 할 얘기가 있으니까 내 얘기를 듣고 싶은 사람들은 만인의 연단 앞으로 좀 다 모여주십시오. 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솔론이 여기에 이제 등단을 합니다. 이제 솔론은 연설을 하는 게 아니라 역시 뛰어난 시인답게 시를 한 수 여기서 읊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나는 살라미스에서 온 전령, 그것에서 온 나의 소식을 나의 시로서 선언하노라. 가자 살라미스로 싸우자 그 섬을 위하여. 우리 바라노라 우리의 이 터무니없는 수치를 몰아내기를. 이렇게 이제 시를 읊었다는 거예요. 이게 본래 한 100줄쯤 되는 시라는데 지금은 이렇게 4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시를 읊어서 사람들한테 이제 설득력을 얻게 되는데 이걸 이제 그냥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미리 요 시를 써가지고 이제 친구들한테 보여줘요. 친구들이 야 너무 멋지다 이 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너희들이 좀 날 좀 도와주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해놓고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사람들한테 내가 미쳤다고 좀 소문을 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 만약에 일이 잘못됐을 때 빠져나갈 궁리를 해놓은 거 아닌가 싶어요. 좀 깨가 많은 거지요. 나가 미친놈이 미친 소리 한 거다 이렇게 하려고 그런 궁리를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나 사람들이 크게 이제 호응을 얻게 되고 또 한 사람이 여기 등장을 해요. 바로 이제 피시스트라토스라는 사람인데 피시스트라토스가 연단에 올라가 가지고 여러분 솔론의 시 들으셨지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살라미스로 갑시다. 막 이렇게 이제 저희 지지하는 연설을 하니까 한 500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이제 호응을 해가지고 살라미스를 공격해가지고 그 섬을 탈환한다는 그런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당시에 이제 이 피시스트라토스 친구가 20살 출생 연도가 이게 불분명해서 어쩌면 뭐 한 15, 16세밖에 안 됐을지도 몰라요. 이제 별로 이제 솔론의 이종 육촌 동생인데 나중에 이 피시스트라토스가 아테네의 참주가 되는 여러 가지 역사가 펼쳐지고 또 그것도 우리가 한 3시간 정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만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지도자가 이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그 지도자를 뒤에서 뒷받침해주는 팔로워십도 중요하다. 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피시스트라토스였던 것이죠.
그래서 솔론의 그런 리더십을 뒷받침해서 이제 훌륭한 업적을 남기게 되는데, 그 내용을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계속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솔론은 외국에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해서 돈을 좀 벌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잘 알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피레우스 항의 안전을 확보하려면 살라미스 섬을 꼭 확보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이런 일을 꾸몄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성공을 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는 고로 끝나지를 않아요. 전쟁으로 해서 이렇게 점령을 했습니다만, 바로 이제 그 메가라의 후견인격인 스파르타한테 요청을 합니다. 이 섬 가지고 지금 메가라하고 지금 뭐 100년 넘게 싸움을 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와서 중재를 해 주시오. 그래가지고 중재관 5명을 파견을 합니다. 스파르타가.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고고학적 증거 이런 걸 내세워가지고 솔론이 어렵게 해서 결국 스파르타가 아테네 손을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메가라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자기 후견인격인 큰형님격인 스파르타가 이 살라미스 섬은 아테네 거다 이렇게 이제 중재를 한 거죠. 물론 그 이후에 솔론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메가라가 이걸 또 점령해서 차지하고 그걸 다시 이제 피시스트라토스가 되찾고 하는 역사가 반복되기는 합니다만 이때 이게 피레우스 황의 그 중요성을 솔로는 이미 알아봤던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아테네가 해상 제국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도 이 피레우스 황이 아주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걸 앞으로 이제 아테네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도 보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이제 살라미스 문제를 해결하니까 요거는 또 한 가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당초 이거 살라미스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는 사람은 사형에 처하겠다는 결정을 어디서 내린 거죠? 귀족회의에서 결정을 내린 거죠. 귀족들이 결정해 놓은 거죠. 이거를 뒤집었잖아요. 누가 뒤집었죠? 아테네 시민들이 뒤집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테네 시민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뭐 귀족들이 결정한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옳은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결정하는 것이 더 훌륭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가서 이 아테네가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데의 자양분 역할을 아주 톡톡히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이제 요 사건이 가지는 또 이런 의미가 있었고 또 하나는 바로 이 피리우스 항구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앞으로 이제 아테네가 해상 제국으로 발전하는 그 기반이 이때 이미 마련되었다. 그런 이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솔론의 인기는 급상승하지 않았겠어요? 거기다가 평야파의 귀족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귀족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이 솔론이 바로 귀족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솔론을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또 산악지방의 가난한 농민들도 이 솔론을 지지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피시스트라토스가 이 산악지방의 가난한 농민들 편을 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지하는 피시스트라토스가 지지하는 이 솔론도 우리들이 구세주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또 이 상공업 중심인 해안파들의 경우에는 이 솔론이 장사꾼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론이 지도자가 되면 이 상공업 중심인 해안파 자기들의 이익을 솔론이 대변해 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프루타르크는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뭐 귀족들은 그가 부자라서 좋았고 평민들은 그가 인간적이라서 좋았다. 뭐 인간적이라서 좋아했다기보다도 어떤 자기들이 이익을 대변해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좋아했겠죠. 어땠든지 간에 요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 솔론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들이 다 전폭적 지지를 하고 있던 이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솔론이 바로 최고 행정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또 이제 집정관 중에서도 한 사람한테 전권을 몰아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런 최고 행정관의 지위에 올라서 아테네를 개혁하는 일, 특히 농지 개혁 같은 거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걸 이제 다음 시간 또 다다음 시간에서 2시간에 걸쳐서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솔론이 아테네의 지도자로 등극하게 됐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테네인은 소위 3가지의 중첩된 대립 관계가 바다에서 몰아치는 삼각 파도 같이 되어 가지고 아테네를 아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또 그 속에는 바로 이제 그 자부심이 강한 자장농들이 이게 신체 담보를 했다가 농지도 빼앗기고 노예로 전락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반발심, 불만이 팽배하게 되었고 그야말로 내일 당장 반란이 일어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을 만큼 일촉즉발의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또 아울러서 훌륭한 리더가 나타나서 나라를 이끌어갈 때는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그걸 뒷받침하는 팔로워십 또한 중요하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깨우쳤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24번째 시간으로 아테네 건국의 아버지였던 솔론에 대해서 두 번째로 솔론의 개혁, 중용을 택하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